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숨진 남성들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SNS 대화방에 올라온 구인 글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여소야대 국면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재개발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한 분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디오 애청자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다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고 맞이하는 첫 조사 기간인 만큼 저희도 청취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 애청자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인증샷과 함께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9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10년 전 오늘 4월 16일 희생자는 304명. 좀 다시금 숫자를 복기해 보게 되는데요. 온 국민이 그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좀 생생히 기억할 정도로 우리에겐 또렷하게 남아있는 아픔이죠. 오늘 오전에는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선상 추모식은 목포 해경 협조로 경비함 위에서 헌화, 묵념, 추도사를 비롯해서 참사 해역을 도는 순서로 진행이 됐고요.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서는 오후 2시 반에 기억식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도 오후 3시에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오후 4시 16분부터는 1분간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마다 도심에서 노란 리본을 나누면서 그날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고요. 온라인 공간에도 추모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이 참사 당시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던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는 이 기억 약속 책임이란 주제로 오후 3시부터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 해수부 장관, 여야 정치권 인사도 각 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이제 참석을 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고 또 구조에 실패한 해경지휘부도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더는 같은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여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10년 전에 대한민국을 덮친 잔인한 4월의 비극에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지만 아직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은 퇴출돼야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또 정쟁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자성조차 필요한 건지 그것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일에 정치적 계산, 진영 논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일부 지역에선 추모 현수막 설치를 불허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네, 먼저 경기도 동두천시인데요. 시민단체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이 걸려고 했던 이 추모 현수막에 게시 불가 통보를 합니다. 또 이 단체가 열기로 했던 노란 리본 달기 등의 추모 행사도 불허합니다. 그 이유는 5개 광고물법을 근거로 들었어요. 경관과 미풍양속을 고려해서 현수막 게시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른 지역들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 애도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국회의원 당선 축하 현수막이나 다른 시민단체 현수막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럼 입맛에 맞지 않는 의사표현을 막으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쇄도를 한 거예요. 이 해당 시민단체 측은 동두천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장이 바뀐 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현수막도 계속 철거를 당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발이 계속되면서 동두천시는 불허 결정을 철회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노란 리본도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현수막 논란은 서울시 은평구 평화공원에 걸린 세월호 추모 현수막인데요. 여기에서는 구청 허가는 받고 걸었는데 어느 순간 현수막을 묶어놓은 끈을 누가 다 끊어놓고 가면서 이걸 건 관계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일단 이 단체 측은 경찰에는 이 일을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범인을 특정하진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만일 남은 기간 또 훼손이 된다면 그때는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 앞에는 세월호 기억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서 잠시 임시 이전했던 이 세월호 기억 공간이 3년째 돌아갈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라고요. 네, 이게 때가 2021년 11월이었는데요. 당시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 공간이 오갈 곳이 없어서 철거될 위기에 놓였고 서울시 의회가 중재에 나서서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시의회 앞마당에 잠깐 놓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근데 임시 이전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규모는 당연히 축소가 됐고요. 그러면 광화문 광장 공사가 끝났을 때 바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광화문 광장 공사는 진작에 끝났는데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대한 건물이나 구조물을 여기에 세우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공간이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기업 공간은 불법 점유물이 돼버렸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유족 측이 요구한 그 부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고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고 또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행정 절차를 이어갔고요. 이게 또 매달 변상금도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만 원의 변상금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임시 이전을 하도록 했던 때하고 지금은 이 서울시 의회의 정치적 지형도 달라졌기 때문에 시의회에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럼 이제 10주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철거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여전히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9.11 테러도 공간을 마련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좀 기대할 수 없는 건지 또 누가 정쟁으로 만들고 있는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9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교육 당국과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업을 지원하고 보장해 주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8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어요. 세월호 참사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수업 시간에 다루기 민감한 주제여서 또 민원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이런 원인들을 주된 이유로 꼽았고요. 또 일부지만 교육당국과 학교 관리자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70%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관련된 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이 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각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대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건 생존 수영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거, 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 있어서 요건을 강화한 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반면에 안전교과 설치, 국민안전의 날과 안전주간 운영, 또 안전 관련해서 그 교사에 대해서 법정 의무적인 연수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고도 굉장히 많았었고 10년에 걸쳐서 9번의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특조위는 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어요. 돌이켜보면 참사 직후부터 정쟁이 시작됐고 여야가 이 특조위 추천위원 선정을 두고도 진통을 겪었었거든요. 특조위에 참여했던 전 조사관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좀 수사와 조사가 따로 진행된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수사가 먼저 진행이 되면서 증언자들의 증언이 오염된 측면이 있고 또 공문서 같은 기록이 폐기되는 이런 증거도 사라진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사가 일어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보다는 법적 처벌, 이런 책임을 묻는 것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권이 극한 대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그 1년 3개월 만에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를 했고 그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롭게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인데도 각자 진영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사이에 참 시체팔이다 이런 참담한 말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게 참 언론계하고 정치권도 자성을 해야 되는 게 정치권에서는 대학 특례 입학이라든가 이런 포퓰리즘성 법안을 내놓으면서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또 어떤 가짜 뉴스들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한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준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오해를 키웠고요. 또 몇몇 언론은 참사 직후임에도 보험금을 부각하면서 국민 갈등에 일조한 것 역시 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이 우려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세월호 유족들은 고립됐고 사실 누군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벌써 10년이구나라고 느껴지지만 그럴 세월 동안 10년이 지나도 유족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이번에도 기자회견 대신에 국무회의 방식을 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윤 대통령 먼저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라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총선 결과 관련해서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 밝혔는데요.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또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정책, 또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 분야별 국정 과제를 짚었는데 대체로 이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력을 다하고 총력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흐름이었고요.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관련해서는 보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세우면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관심이 쏠렸던 건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의견 어떻게 내놓을지였는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정도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들어있진 않았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국회에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고 나섰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 야당의 역할을 또 하려고 할 텐데요. 의사협회도 일전에 그 국회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여당에서도 국민의 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이 국회가 의정 사이를 중재하는 중립지대로서 창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민주당이 국회의 역할을 이번에 들고 나온 건데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에는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를 모두 참여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공론화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의대 증원 의지를 되풀이했던 것과 같은 기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이미 정부가 그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사회적 협의체부터 속도를 내는 게 급선무다라는 입장인 건데 의사협회는 어떨까 보면 일단 그러면 민주당이 던진 이 공론화 특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어떤 생각인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재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대통령실은 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적 협의체가 우선이다 하고 있고 의협은 정부 여당이 어떨지 지켜보겠다 이건데 다만 이게 또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와는 또 다르게 국회가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여론을 얻고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일본이 외교 청소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물론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고요. 네, 일본에서는 매년 4월에 외교 청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국제 정세라든가 일본의 외교 활동을 담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외교 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독도와 관련해서도 억지 주장을 이어갔는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고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18년에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 정부는 즉각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밝혔고요. 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인증샷과 함께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5094님 콩으로 라디오 듣다 방금 택시 탔는데요. 기사님도 97.3 듣고 계시네요.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 기사님과 잘 들으면서 도착 지점까지 가보겠습니다 하셨고요. 4952님 안양에서 신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신발이 잔뜩 들어와서 정리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날이 흐리다가 좀 전부터 햇빛이 비추는데 오늘 매출도 반짝반짝 하길 바라봅니다 하셨고요. 1348님 밭에서 캐온 마늘떼 까면서 라디오 들어요. 덕분에 지루하지 않고 재밌네요 하셨습니다. 문자만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사고와 작업 등 돌발 소식에 의한 급정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남수선로 수사 쪽 내내 수월하지만 서초 터널을 앞둔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요. 한강다리 중에선 성산대교 남단 방향 4차로에 작업이 꾸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월드컵 대교 부근 4차로의 작업 때문에 부근 서행하고요. 이후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다시 밀리는 이유 반포대교 조금 못 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어서입니다. 고속도로에선 남북권인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사고 여파가 큰데요. 원계교 2차로의 화물차 간 추돌 사고로 현재 2차로와 갓길이 모두 차단되면서 1차로를 통해서만 소통 가능합니다. 뒤로 사천 나들목부터 2km 구간 꽉 막혀 있고 경기 충청권에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 동탄 분기점 부근 또 남사 진위 일대로 더딘데 이후 안성 분기점 조금 못 간 5차로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 영동 부근 2, 3차로의 노면 보수 작업은 1km 구간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인데요. 이번 주만 특별히 화요일에 만나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지난 10일 이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전체적으로는 4사람이 돌아가신 사건이고요. 네. 사건 전개는 이제 8일, 9일, 10일 2박 3일 정도에 걸친 사건입니다. 이제 남성 2명은 가해자로 추정이 되고요. 여성 2명은 피해자로 추정이 됩니다. 네. 8일 날 물론 이전부터 호텔 예약을 했던 이 남성 둘이 그 피해자분 중 한 분, 여성 한 분을 그쪽으로 유인을 합니다. 아마 이 피해자분 중 한 분은 남성 두 사람과 이전에 어떤 다른 일자리에서 어떤 연결 인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한번 유인을 하고 1시간의 시간을 거쳐서 다른 분을 유인을 하는데 유인 방법이 이제 뭐 우리가 속칭 말하는 알바 앱 같은 거로 유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을 뭐 조금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어떤 형태의 금품갈취도 있었을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10일 날 경찰이 이제 실종자 추적, 그러니까 여성분이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추적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성 둘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나요? 예. 그러니까 남성 둘은 처로부터 어떤 친구 사이 같고요. 23살, 24살이고 아까 피해자 한 분은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어떤 홀덤 펍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은 일부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불법성이 좀 있는 일종의 일반 술집에서 하는 이제 도박 같은 건데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두 분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과 다른 여성분은 아까 말한 구인 구직 앱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또 왜 파주 호텔로 모이게 됐던 건지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아마도 이 가해자 둘이 가해로 네. 추정되는 추정되는 사람들이 8일부터 그러니까 유인하기 이전에 그리고 9일 사이 9일은 이제 이 두 분이 돌아가셨던 거로 추정되는 그 사이에 여러 물품을 들여오고 내보내고 그런 것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행 도구를 들여오는 CCTV가 있었고 9일 날 나갔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때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다른 쪽으로 반출했을 것이다. 근데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고가의 휴대폰을 중국으로 넘겨서 팔아 넘기는 네.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못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성들이 이 두 여성을 왜 살해했는지 정확한 이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어요.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가해자가 죽었으니까라고 되는데 네. 그 사람 둘의 핸드폰의 포렌식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범행 수법에 대한 뭐 검색도 있었고요. 네. 상당히 뭐 여기서 말씀드린 좀 곤란한 형태의 각적인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문제는 이
시신에 남은 상흔 자체가 목조름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 자체가 우리가 케이블 타이라는 거라서 그것만 추정할 때는 그 살인의 동기는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9일 날 이 가해자들이 돌아가신 분 한 분의 지인한테 이 돌아가신 분의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약간의 돈을 빚진 것 같은데 돈을 좀 가져오라라고 했더니 그 지인이 네. 응? 뭐 이상한데 좀 몰라요라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백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때는 아마 뭔가 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갈취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죠. 그건 명확히 나타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건 금품 갈취는 분명히 있었고 상흔에 나타나는 걸 통해서도 다른 목적이 두세 가지 목적이 같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금품을 요구했다는 걸로 봐서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그렇다면 왜 굳이 살인까지 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범행 도구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 목조름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한 형태의 또 좀 가학적인 행위입니다. 네. 그 행위의 과정에서 돌아가셨을, 그러니까 사망을 했을 가능성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다. 말하자면 이런 어떤 금품 목적으로 이런 걸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박을 했고 결박이 조금 더 탄탄해지면서 사망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혹시 저는 사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성적인 목적도 저는 추정을 합니다만 네. 그중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이 여성의 시신에서 시신 훼손 정황도 발견이 됐다고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급소 부위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우리가 급소라고 하면 살해를 하기 위해서 자상이라고 하면 뭔가 어떤 논리적 설명은 되는데 네. 그것도 아닌 부위에 이 팔 부위인데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하고 좀 독립적으로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보통의 현장에서 시신을 파악하는 원칙 몇 개 중에 포스트 모템 스태빙이라는, 그러니까 사후 자상이라는 거는 네. 교과서적으로는 성적 착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행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적인 것과 현장을 붙이면은 추정이 됩니다만은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교과서적인 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도 있다고 좀 보신다는 예, 거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여성 2명을 성범죄 목적으로 또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상당히 심각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날이 언제냐면 선거 날입니다. 10일 날 새벽 3시 30분에 첫 사건이 있었고요. 네. 30분 뒤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대학가의 원룸촌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여성분들이 자기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거기를 이제 어슬렁하면서 돌아다니는 범인인데 이 프로파일러는 이거를 이제 트롤러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면서 범행 대상을 파악하는 범죄자.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 트래커라는 표정을 씁니다. 그러다가 쫓아가서 범행을 하는 범인을 또 트래커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가 다고요. 신림동에서 따라 들어가다가 범행을 한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유형을 트롤러 트래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인데 이게 처음에 한 분은 범행을 했는데 그 동영상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폭행을 했는데 요행이 그분은 피했어요. 피해갖고 신고를 했는데 이 범인이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112차가 도착을 했는데 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여러 요로 저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네. 좀 황당한 답변이 와서 황당한 답변을 얘기하면은 이게 시청자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네. 저한테 해명한 건 그겁니다.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주간에만 근무한다고 하네요. 형사 기동대 같은 사람들은. 야간에 이런 위험 사건이 더 많지 않나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앵커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30분 뒤에 또 다른 여성을 아주 심각하게 폭행을 한 후에
그 화물차 안에 밀어놓고 정신이 잃은 상태에서 8시간 후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시민이 발견해갖고 피가 흥건히 있는. 네. 그래서 그때서야 저 위험성을 파악한 다음에 부랴부랴 형사 60명을 해서 잡았죠. 잡은 건 잡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그러면 30분 전에 수작을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갖고 사실 전북 지역에 있는 언론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범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19살, 9년 전에 네. 그게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69세 노인분을 엄청나게 폭행을 해갖고 네. 그 노인분이 무릎 꿇고 빌 정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인데 네. 그 뒤에 지금과 비슷한 범행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새벽에서 기다리는 여성에 대해서 폭력과 성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합쳐져 갖고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그걸 그 근처에서 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5년형을 받고 거기서 다시 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영상으로도 남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범 위험성이 꽤 높은 상태인 자잖아요. 근데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감독 대상자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성범죄와 가학적 폭력 범죄가 같이 들어갔는데 네. 검사가 그걸 청구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면 이 뒤에 사건들은 막을 수 있었던 막을 수 거잖아요. 있었죠. 네, 분명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가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가 원룸에 사는 분들이 또 불안감이 커지고 계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층고가 낮은 빌라와 원룸에 침입하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특히 아까 신림동 사건 언급했으니까 그런 전철역과 저기 원룸과 이게 섞여 있는 그런 데에서 네. 거기서 퇴근하는 사람을 따라가다면서 범죄하는 이런 유형들이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이상은 범범창을 안 하는데 이런 범죄자들은요. 이게 네. 강합니다. 이게. 여기 악령이 강해서 이걸 기어 올라갑니다. 아, 도시가스 배관 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손을 먼저 봅니다. 여기에 굳은 살이 박힌 거를. 그렇군요. 그럼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건축물들은 순찰 강화하는 방법 말고는 또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순찰을 강화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가해자 측면에서 네. 범인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왜 안 됐는가에 대한 심각한 경찰 내부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도 지금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신청을 안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원래 이걸 수사가 미진했던 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 이렇게 여기에 이게 상주하면서 범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무서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가해자 측면에서 관리와 공간적 관리와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8024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학교에 급식을 배달하는 기사인데요. 음식 내려놓고 점심 먹고 차 안에서 쉬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또 안신자님 오전에 이것저것 농작업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언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존댓말이 있어서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존댓말의 표현을 잘못 써서 오히려 이상하게 될 때도 있지요. 아버님이 마음을 잡수시다 라는 문장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존댓말을 제대로 잘 쓴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동사 마음 먹다는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라는 뜻으로 결심하다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마음을 정하신다는 것을 존대해서 말할 때 먹다 대신 잡수시다를 써서 마음을 잡수시다라고 하면 존댓말 표현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먹다에서 먹다는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과는 다르게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앙심을 먹고 투서를 했다. 한번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마음을 먹다와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서는 이렇게 존대의 표현으로 바꿔서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버님이 어떻게 마음 먹으실지 모르겠다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먹다의 뜻 중에는 겁이나 충격 등을 느끼게 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겁을 먹다를 존대해서 겁을 잡수시다나 겁을 드시다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빠져나간 자리로 황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1시간 전부터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강원 북부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황사는 차츰 전국에 영향을 주겠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지역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한때 매우 나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황사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돼 계속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차츰 개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부산 23도, 강릉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낮에 서울 23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강원도와 충북, 경상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2도, 습도는 7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국회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에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해상에서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고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는 10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외교청서에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4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난 11일이었습니다. 하원 시간인 오후 4시 반쯤 4살 남자아이가 이곳을 지나고 있었고 골목으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아이를 좌회전하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당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조사를 받은 운전자는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 사고는 무려 2,000건에 육박했는데 이 가운데 숨진 어린이는 17명에 달하고요. 네. 그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324명에서 이듬해 369명, 그리고 2022년에는 389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시 2년 전 강남에서 있었던 사고 기억하실까요? 그럼요. 네, 그때도 이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발생했었죠. 당시 운전자 고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또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형까지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 사고라는 게 언제 또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나 자신 또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드리고요. 또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화물선에 붙은 따개비를 떼다가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발견됐다고요? 네, 바로 마약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울산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배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무려 9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42억 원어치라고 하는데요. 바닷물에 잠겨 있는 부분인 시체스트 안에서 검은색 가방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4일 멕시코에서 출발해 캐나다 밴쿠버항을 거쳐 울산 온산항에 들어온 화물선에서 발견이 됐는데 울산에 입항한 후 잠수부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이상한 낌새에 신고를 했는데 네. 글쎄 28kg에 달하는 코카인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발견된 장소에서는요 GPS 위치 추적 장치까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해외 마약 조직이 이른바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미국과 함께 공조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지난 1월에도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무려 100kg에 달하는 코카인이 발견됐는데요. 이번과 똑같은 수법이었는데 평소에는 물 아래 잠겨 있어 발견하기도 또 추적도 쉽지 않을 뿐더러 누가 어디서 숨겼는지 추정할 단서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울산에서 발견된 마약의 경우 수명이 1년 정도 되는 GPS 배터리가 방전된 점으로 미뤄봤을 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실제 마약을 거래할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밀수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치킨이죠.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먹기 힘들다는 분들 많았는데 또 오를 예정이라고요. 네, 저도 어제 시켜 먹을까 잠시 고민했는데 가격을 보고 바로 전화를 내려놨거든요. 네, 정말 요즘 치킨에 금이라도 칠했는지 배달 한번 시켜 먹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한 마리에 2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치킨 프랜차이즈들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선이 끝난 직후라 그간 정부 눈치 보느라 인상 시기만 재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네. 치킨값 인상을 시작으로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도 앞서는데요. 먼저 도대체 얼마나 올렸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어제부터죠. 전체 치킨 메뉴를 1,900원씩 올렸는데요. 한 마리 18,000원 하던 대표 메뉴 고추 바사삭은 이제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계속 시켜 먹다가 제 지갑이 바사삭 부서질 것 같은데 파파이스도 같은 날 제품 평균 가격을 4% 인상했는데 6,200원이었던 버거는 6,500원으로 올랐고 배달이라도 하려면 7,200원을 내야 합니다. 업체들은 식자재 값 급등 또 배달 수수료 부담을 인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하지만 일각에선 메뉴값을 올린 뒤 수익성을 큰 폭으로 개선한 교촌의 사례가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너도나도 가격 올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교촌에 이어 BHC까지 주요 메뉴값을 3,000원 인상했고 BBQ는 치킨 가격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이전까지 고집하던 100% 올리브유 대신 해바라기유를 절반 섞어서 사실상 단가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치킨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억눌려 있던 먹거리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요 코코아를 비롯해서 김과 설탕, 올리브 등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다른 품목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올리브를 예로 들자면 중간 원료값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지 제조 공장에서는 일단 절도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먹거리 물가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전문직에 도전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어요? 네, 이제는 평생 직장이란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전문직 자격증 시험 응시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20, 30대 젊은 직장인들까지 대거 시험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면 공인노무사는 12,600여 명이 신청해 2018년보다 응시자가 3배로 늘었고요. 세무사와 감정평가사도 같은 기간 각각 2배, 4배 증가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전문직에 도전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최근 스터디 카페를 가게 됐는데요. 실제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수험서나 이 문제집을 풀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 등에 함께 공부하거나 공부 시간을 서로 체크해주는 모임을 구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뭐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20, 30대가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전문직에 도전하는 이유로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 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근무 환경 등을 꼽았습니다. 전문직 상위 25%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 경제적인 보상 외에도 젊은 직장인들이 갖는 조직 문화에 대한 반감도 이유로 꼽힙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라는 곳이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예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깊게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우스갯소리로 넷무새라는 신조어도 등장할 정도니까 이런 경직된 조직 문화 매번 퇴직 이후에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현상에 기업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합격하기만 하면 뭐든 할 것만 같았던 마음이 1년도 채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대기업 신규 입사자의 16% 이상이 1년 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들의 손실은 1인당 약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요.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면 붙잡기라도 하겠는데 전문직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설득할 명분도 유인책도 없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와 제 주변은 이 소식에 더 가깝네요. 5060 세대에선 로또를 구매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고요. 네, 저도 사실 매주 사고 있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이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60대가 너도 나도 로또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확천금에 기대는 이들이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7천억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2022년 기준 60대 이상이 27%를 넘기면서 가장 많이 구매했고요. 50대가 20%를 넘기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로또를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2021년과 비교해 두 세대 모두 각각 17.7%, 27% 이상 증가했고요.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확률의 노인들이 희망을 거는 이유가 정년과 임금, 차별, 그리고 안정적 직업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 오송읍 이산업단지 일대 아파트와 주택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와서 주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 사이 오송읍 정중리 또 봉산리 일대 아파트 수돗물에서 탁수가 발생했는데 피해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5천 세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급성 장염과 설사, 구토, 두드러기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주민 단체 대방을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밤새 열이 나고 구토를 해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장염인 듯하다 하고 했고 지금 수액을 맞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배앓이를 호소하는 주민도 여럿 있었고 한 입주민은 두드러기 증세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곧장 생수 공급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은 생수를 받기 위해 밤에 긴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불과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혼탁수가 쏟아진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더워진 날씨에 물 사용량이 많아져서 유속이 빨라져 상수관로에 부착돼 있던 미세 토사가 재부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요. 사고 수수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 관로 세척에 나서는 한편 피해 신청을 받고 보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인데요. 유명 개그 유튜브에서 모집 광고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두고서 댓글창이 시끌시끌하다고요? 네, 다름 아닌 영명 모집이라는 문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구독자 18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게시판에 채용 공고문을 올렸는데 네. 여기서 모집 인원 0명이라는 표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부는 공고를 올려놓고 0명이라 하면 안 뽑는다는 거냐? 왜 0명을 뽑는다고 하냐? 낚시끌 아니냐? 너덜트 좋게 봤는데 실망이다 같은 채용 공고를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비난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숫자 0을 그대로 0명으로 해석한 사람이 어딨냐? 잘 모르면 검색을 해봐라. 이번 댓글 너덜트 에피소드감 아니냐 등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사실상 최소 0명에서 9명까지 뽑겠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모집임명 0명이란 문구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채용 인원이 0명이라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생긴 논란인데요.
한편에선 아직 구직 활동 전이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야박하냐라는 글들도 있었고요. 모르는 건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 무식한데 당당한 건 문제다 같은 반응이 담긴 댓글이 수천 개 이상이 달리면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채널 구독자들이 많이 어렸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그 개그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노린 것도 아닐까 싶은 생각도 그럴 문득 수도 드네요. 있네요. 네. 이제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밥에 들어간 햄을 빼는데 추가 비용을 내라는 가게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흠칫했는데, 저도 김밥을 먹을 때 당근을 좋아하지 않아서 종종 빼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자칫 제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설 뻔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밥에 들어간 햄을 빼려면 2,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안내한 김밥집을 둘러싸고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요, 메신저 앱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 상황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네. 글쓴이가 올린 사진에는요, 김밥집에 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고 왜 그런 것인지 묻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햄을 빼는데 왜 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라고 묻자 네. 가게 주인은 물어보시는 게 처음이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글쓴이가 재차 햄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빼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며 햄을 못 먹는다 말하자 네. 가게 주인은 추가가 아니고 햄을 빼는 것을 2,000원 추가해서 받는 거다, 다른 거 주문해다 된다, 작은 것 주문해도 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쓴이도 참 고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빼달라고 했는데 돈을 네. 더 받는 매장은 처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재차 말하자 가게 주인은 결국 다른 분들은 돈 내고 햄만 빼달라고 해서 다른 재료를 더 추가해서도 먹기도 하는데 그거 갖다가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요, 설마 어린 학생은 아니시죠?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올리자 가게 사장 역시 공개 저격에 나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참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고객 입장에 동의하면서 뭐 빼달라는 게 잘못이냐, 이거 무서워서 어디에 김밥 사 먹겠느냐,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같은 댓글들도 달렸고요. 또 다른 일부는 주문 들어오고 나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문이 몰리면 큰 스트레스인데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힘들다며 가게 사장의 입장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심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인증샷과 함께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8342님이 늦은 나이에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라디오 들어요. 학문에 대한 설렘과 염려가 공존하는데요. 점심시간 잠시나마 생각을 고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율 1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906님, 대구 군위군입니다. 오늘은 농장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어요. 봄이 되고 비가 내리면서 풀이 엄청 자랐거든요. 늘 알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홍삼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매 세대 부동산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회초년생 때에는 독립으로 인한 월세 구하기를 비롯해서 30대 때에는 결혼으로 인한 전세집 마련, 그리고 그렇죠. 아파트 첫 분양, 그리고 40대 때에는 늘어나는 자녀의 사교육비와 함께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그리고 50대가 되면 얼마 모으진 않았지만 나의 시드머니를 통한 갭 투자나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위한 투자를 고민하는데, 그 이후에는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부터 현재 집을 매도한 후
작은 집이나 시골에 내려가서 저는 생활 또는 시골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네. 제가 상담을 했던 분은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조합에서 이주비 금액이 나오지만 이 금액으로는 아이들의 학교 등의 문제 등으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로 이사 가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은행 대출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의 사교육비 지출도 만만치 않은데 이자 나가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은 시장 상황 등으로 재개발 이후에 파는 것보다는 지금 해당 물건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 파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찾아오셨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고민을 하시고 또 재개발 주택에 투자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주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재개발 주택에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는 거군요. 뭐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간단하게 네.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 네. 재개발은 오래된 빌라 등이 막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아예 새롭게 개발하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이 서울 기준으로는 이주가 시작된 한남동 제3구역이 재개발이고요. 그리고 네. 또한 서울에서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을 꼽자면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랑 신현대 아파트 등인데요. 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재건축을 진행 중인 곳이죠. 지금 압구정의 재건축 단지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네. 주춤한 지역들도 꽤 있는데요. 아마 공사비 등의 건설비 폭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로 재건축만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재건축이 지지부진해지고 분담금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면 네. 투자금 대비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낡은 재개발 주택 등에 먼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재개발 주택에 투자해볼까 생각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고민 보내주신 분께는 평소처럼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사례자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뭐 처음에는 당연히 재개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개발 이후에 파는 게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전세대출 이자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는 재개발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주비 대출이 금리가 크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나오는 이주비 금액대에 맞춰서 전세든 월세든 결정을 하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팔게 되면 아무래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분명히 받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자체도 최고로 높은 시기도 아닙니다. 지나죠 좀. 그렇죠. 좀 지나야 되죠. 네, 더 기다려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되고 실제로 재개발 주택 자체도 입주가 가까워지는 시기에 제일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높은 고금리 시장은 적어도 내년 안에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향후 몇 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단이 크게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지하철 예전에 타보셨죠? 지금도 타요. 그렇군요. 혹시 속도가 몇 킬로인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속도요? 아니요? 저희가 네. 속도를 볼 수 있나요? 그냥 1호선하고 2호선, 3호선 기준으로 네. 20km대 중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급행은 되게 빠르잖아요. 특히 그쵸. 여의도 오르면 급행 빠르죠. 빠르죠. 그런 시스템으로 간선 급행 버스 시스템이라고 BRT라는 게 향후에 이제 빠른 속도의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른 지하철인 GTX도 있고, 그리고 신안산선, 월판선 등 교통 효제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네. 현재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던 지하철의 평균 속도가 20km대였다면 향후 뭐
5년, 6년 이후에는 80km 이상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시간들이 단축이 되잖아요. 네. 이런 교통적인 호재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교통적인 호재 때문에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매도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건설비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분담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입주 전까지 재개발 아파트의 분담금 이자가 내한테 압박급으로 다가오는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과 수도권 등의 신규 아파트 위주로 매수 심리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재개발로 인해서 뭐 조합원 분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이런 이점들도 더 많고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에서 이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추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교통 호재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하고 나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때 매도를 다시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주금에 맞춰서 이사를 하시고 네네. 입주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이라도 또 재개발 주택을 매수하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낙후된 동네에 네. 낡은 빌라를 매수하는 부동산 투자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하나는 낡은 빌라를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계속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서 금매로 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보다 이런 낡은 빌라의 경매가율이 많이 낮습니다. 70% 초반대를 네.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깨끗하게 수리하고 나서 금매로 파는 방법이죠. 이런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오로지 재개발만 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개발 소문이 도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히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던 지역 등에 매입한 빌라나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곳에 지어질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네. 대지 지분이나 땅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이 붙고 그리고 프리미엄 붙고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에 관련된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는 물론 너무 낡았잖아요. 오래됐고 이래서 전세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 투자금이 좀 많이 드는 거잖아요. 높아지죠. 네. 그렇죠. 투자금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경험상 네. 세려졌을 경우에는 그 계속 수리할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입자는 분쟁도 나고 때로는 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지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후된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만 구성을 하더라도 집값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가격이 급등하고 나서 가격이 계속 행보를 보인다고 할까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모두 재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가망성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낙후된 주택들 살펴봐도요. 재개발 소문만 10년째 돌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빨리 되면 좋은데 사실 재개발 역시 시간과의 싸움 아니에요? 맞죠. 시간과의 큰 싸움인데 네. 재개발에 앞둔 빌라를 투자해서 새 아파트를 얻으면 진짜 좋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걸리는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절차가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감정평가를 통한 기존의 종전 자산평가를 받고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도 해야 되고요. 관리 처분 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주하고 철거도 해야 되고 네. 착공, 일반 분양, 준공, 입주 제가 했는 건 한 10가지가 넘죠. 한 단계에 1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초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이익은 가져갈 수 있는데 상당 기간 동안 돈이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특히 재개발 사업은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요즘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거든요. 네. 이 이름만 들으면 이게 엄청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주위에 젊었을 때 재개발된다는 소리에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정작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 네.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생겼을 때 팔고 나오는 분들, 분담금이 없어서 네. 그런 분들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제가 거래할 때에도 재개발 주택 거래할 때에도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분담금이 없어가지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재개발 자체를 앞서 설명드렸는데 재건축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다면 최소 8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셔야 되니까 한마디로 돈하고 시간이 다 묶이는 거죠.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은 정비 계획부터 건축 설계까지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통합심의가 진행이 되어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서 재개발 정비 후까지 5년 걸린다는 것이 2년으로 단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추진된 재건축 아파트의 추진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정비구역 지정 후 준공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평균 소요 시간이 약 15년 정도 걸렸는데 물론 서초동의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 네. 기간은 줄었는데 보통 15년 정도 걸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압구정 아파트 있잖아요. 네. 압구정 아파트의 2에서 5구역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무리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시간적인 절차 등을 예상하고 투자를 해야지 막연하게 투자를 했다면 많이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긴 기간 돈이 묶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네.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외에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투자 초기에는 재개발 지역 내 빌라 투자 시 소요 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가 산 빌라가 어느 정도 감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건립가액의 기준이 되는 감정 가액은 대지 지분에 따라 용도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에 따라 같은 부동산이라도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내가 이제 재개발 빌라를 사러 갔죠. 네. 그런데 보통 가격이 뭐 2억에 프리미엄이 1억, 뭐 2억에 프리미엄 8천 이래서 2억 8천 3억이라고 예시를 하면 싼 게 더 먼저 눈에 가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평수라도 대지 지분이 높은 빌라가 좀 더 높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보다는 준주거 지역의 빌라가 공시지가가 높은 빌라가 좀 더 높은 감정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않은 채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좀 더 싼 거를 샀을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금 대비 낮은 감정가액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사례자의 부부의 상황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부부는 당장 몇 년 후에 새 아파트로 입주 시기와 청소년 자녀들의 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지출하는 시기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향후 분담금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이전에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준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적립하는 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목돈이 들어가니 아이들의 교육비나 노후에 관련된 금액은 조금씩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Fix You. 네, 노래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밖에 상담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3044님, 모아주택 추진지역 노후빌라 구입 후에 실거주 또는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율은 60% 정도던데요. 더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60%는 동의율이 낮은 상태는 낮은 편인가요? 네. 낮아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팔 수 있다면 지금 파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구입을 했다면 이제 파셔야 된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면 네. 기다리셔도 괜찮을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재개발 주택으로 주택의 재테크 방향성을 정했다면 투자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전후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인가 이후로 나누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전후 시점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낮습니다. 네. 낮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의 투자는 상당히 사업이 진척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은 높을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적고 수년 내에 분양 및 입주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잔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가볍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도 매체다 보니까 다른 매체들처럼 즐거운 것, 뭐 재밌는 것만 다루지는 않아요. 특히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 뭐 비극적인 상황들을 다루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애도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애도를 할 만큼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아예 슬픈 걸 다루는 게임에선 당연히 슬프겠고요. 그리고 기획하기 따라 좀 달라지겠죠. 즐거운 이벤트들을 기획한다면 당연히 즐거울 거고 또 슬픈 일을 기획하면 슬퍼질 거고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게임이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재밌자고 만든 게임에서도 조금 가끔 슬픈 상황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게임이 끝나면 로그아웃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시간이 일상의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 속 친구가 어느 날 아프기도 하고 뭐 애인과 이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데 이제 몇몇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게임을 플레이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접속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소식을 들은 게임 속의 이제 서버에 모인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를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뭐 다 같이 모여서 추도식을 갖기도 하고 결국 게임도 요즘은 일종의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기 위해 모였지만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모여서 애도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예, 최근에 특히 많았던 게 이제 한참 그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일단 게임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 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에서 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파이널 판타지라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이제 함께 플레이하던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들은 아예 이제 온라인에서의 옷을 검은 옷으로 맞춰 입고 다 같이 모여서 게임 속에 보면 뭐 대성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여서 이제 추도식을 공식적으로 여는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좀 뉴스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었죠. 게임이라는 공간일 뿐 애도하는 방식은 또 똑같네요. 네. 그런데 게임 자체가 이 누군가를 애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온라인 게임이 있습니다. 여길 보면 대륙이 정말 넓어요. 실제 대륙으로 치면 제주도보다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부 대륙에 있는 사바나 평원 한복판에 이렇게 높은 산이 하나 있고 그 산 옆쪽으로 난 새길을 따라가다 보면 재단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거기 입장을 하면 전사한 용사의 재단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네. 저도 여길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게임 속의 인물이 누가 그 추도를 하기 위해 만들었나라고 봤더니 이 전사한 용사의 재단은 제작사인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 게임의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던 미첼 코이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이제 이 대륙을 다 디자인을 해놓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은 개발자들이 그가 작업한 흔적을 남겨놓자라고 해서 대륙 안에 그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면 그 미셸 코이터가 제작했던 대륙을 이렇게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플레이어들도 이 게임에 이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구나라고 해서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죠. 함께 게임을 만들고 또 함께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을 추모하는 공간을 게임 속에 만들었다니까 굉장한 의미를 갖겠어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 가보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특히 게임 안에서 만나다 보면 정말 진짜로 간 것처럼 기억이 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사례가 이제 게임 안에서 특정한 공간을 디자인을 한 거라면 아예 게임의 제작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네. 2016년에 출시된 데드 드래곤 캔서라는 게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데드 드래곤 캔서라는 제목만으로는 어떤 내용 게임인지는 좀 유추하기가 어려운데요.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직역해보면 그렇죠. 용 그리고 캔서라고 하면 우리가 암이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전설 속의 드래곤과 그 현대의학의 암이 무슨 관계인가가 궁금한데 네.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봐도 짐작이 안 갑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 그 미국의 되게 평범한 가정들 있죠.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이제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아주 어린 아기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용과 암인데 왜 가족 이야기가 나올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던데 네. 처음에 그런 가정의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다가 이야기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게 아기가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는 주인공이고 부모잖아요. 네. 근데 아기를 계속 돌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어릴 때 그 칭얼거리고 이럴 때 재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아이를 그렇게 달래다가 너무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아이가 소아암에 걸린 걸로 나오고 의사가 굉장히 좀 건조한 말투로 1년을 못 버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이 좀 굉장히 무겁고 슬프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 나오는 아기는 실제로 이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의 아이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한 사람들은 이제 그린 부부라고 해서 이 라이언 그린, 그다음에 에이미 그린이라는 이 부부가 가진 셋째 아이였어요. 그래서 조엘 그린이라는 아이였는데 실제로 이 아이는 2010년에 소아암 진단을 받았고 2014년까지 한 4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게임으로 직접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데드 드래곤 캔서라는 게임은 한 개발자 부부가 자신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함께 오래 하지 못한 세상을 먼저 떠난 아이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든 게임인 거죠.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 부부는 자신들의 아픈 경험을 게임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워낙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슈가 됐어요. 출시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론 인터뷰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린 부부가 한 인터뷰 중에서 좀 그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의 힘든 투병 생활을 이제 계속 몇 년간 함께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살 때 처음 진단을 받고 한 4살 무렵 됐을 때 아이가 계속 병원에서는 1년을 못 간다고 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러면서도 또 동시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이 투병의 이야기를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진 기쁨도 커질 거고 슬픔도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마침 두 사람은 이제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게임이란 매체에 담아서 좀 널리 알려보자라고 해서 제작 제안을 했는데 요즘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획을 보고 나도 동참하겠어 해서 많은 제작비가 모였고 출시까지 이룰 수 있었고요. 부부는 이제 출시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삶을 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편집장님도 이 게임 해보셨어요? 해보셨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해봤죠. 2016년에 나왔고 이게 제가 한 2017년쯤에 이 게임의 소문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했는데 그 당시가 제가 이제 저도 한참 아이를 키우던 시기였어요. 이제 애 아빠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처음 시작하고 한 10여 분 만에 대충 내용이 짐작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네. 아플 거다. 거기 보면 그 아이가 계속 링거를 맞는데 그 항암제가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형광 녹색으로 계속 아이 몸에 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보는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시엔 또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게임 초중반에 보면 이제 아이가 아프잖아요. 네. 아직 진단은 안 받았지만 그래서 계속 아이를 토닥토닥 재워주세요라는 미션이 나오는데 그거를 화면에 이제 제 손이 나오고 아이가 오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 나서는 아 이게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저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겹치다 보니까 아 이거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겠다라는 심정까지도 왔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실제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장면을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출을 어떻게 하냐면 게임이 의사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굉장히 이제 판타스틱하게 연출을 하는데 네. 그 진료실이 그냥 그대로 물에 잠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가족이 다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떠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슬프고 이럴 때 보면은 침잠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되게 깊이 가라앉아 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봐도 이제 막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공명이 크게 온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무엇보다 저는 이 게임에서 누가 가장 슬픈 순간이 어디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아이와 함께 놀고 웃어주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는 계속 아프고 힘들지만 또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운 순간엔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환자용 카트 타고 막 레이싱하는 장면들이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 같으면 되게 웃기고 재밌는 장면이어야 하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장면조차도 많은 부모들에겐 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결정적 장면을 만약에 하나 꼽으라면 네. 사실 제목에도 나오는 드래곤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에 용이 나와요? 그게 참 신기하죠. 되게 현대 가정에서 의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왜 용이 나올까? 저도 이게 게임 내내 궁금했는데 중후반부에 가면 이제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항암제는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가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지금 이 네가 힘든 상황이 무엇인지를 마치 동화책 읽어두듯이 일종의 비유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아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지금 아주 거대한 마왕의 성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용사야. 이제 아기 이름이 조엘이잖아요. 조엘이란 용사가 작은 칼을 잡고 옛날에 마치 슈퍼마리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당들을 물리치고 근데 그 과정에 너도 고통스러울 거고 대신에 아빠랑 엄마랑 함께 싸울 거야. 그러면서 그 실제로 그거를 작은 미니 게임으로 구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하고 막 불을 피하면서 이 악마들을 열심히 처단을 하는데 이 미니 게임에서 끝에 만나는 최종 보스가 나오는데 그게 드래곤입니다. 거대한. 그러면 이 드래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용사 조엘은 드래곤을 물리쳐야 해.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갑자기 확 꺾어지는 게 어떤 식으로 내가 게임을 해도 드래곤을 이길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굉장히 거대한 비유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전문가지 않습니까? 게임 네. 전문가다 보니까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네. 되게 이런저런 트라이를 해봤는데 한 30분 정도 해보다가 알게 된 거죠. 일부러 이렇게 해놨구나. 그냥 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는 이야기구나. 실제로 개발자의 그 개발 인터뷰를 보면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게임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을 하고 중간 단계까지 만들 때는 결말을 어떻게 지을지 자기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과 싸운다로 원래 엔딩이 날 수도 있었던 거였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선 그렇게 됐고
저도 이제 그 결말을 보고 나서는 한동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게임을 지금도 얘기하면서 약간 울컥울컥하는 게 이 부모들은 또 그 경험을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시 들어오니까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좀 버티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동화 같은 판타지 같은 쪽으로 흐르긴 하지만 우리는 조엘이라는 아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게임은 그 마지막에 사용된 우화 그러니까 암을 형상화했던 드래곤이라는 그 이야기를 묶으면서 게임 제목을 데드 드래곤 캔서라고 붙이게 된 거죠. 그렇게 또 제목이 탄생하게 된 거군요. 네. 게임 참여자들이 게임을 통해서 네. 이 개발자 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려 보는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이야기하시는 것만 봐도 예. 웬만한 영화나 드라마, 뭐 소설보다도 더 슬퍼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여러 매체들이 슬픈 이야기를 전달하고는 있지만 이 게임 매체가 조금 유독 심하게 들어오는 게 네. 예를 들어 영화, 소설, 만화 같은 경우엔 카메라 혹은 화자가 이야기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계속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설명을 하죠. 혹은 화자가 이제 자기 입에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형태로. 근데 게임은 또 완전히 다른 게 사건의 중심에 플레이어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네.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결정을 하는 게 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나의 선택이란 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전달되는 심리적 무게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런 슬프고 무거운 얘기보다 즐거운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기술적 방법으로 친다면 사실 슬픈 얘기를 했을 때 더욱더 무게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게 게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2번을 플레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에 2번째 플레이를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떤 가족이 품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 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맞이했을 때 겪게 되는 순간들을 느껴볼 수 있는 의미라면 굉장히 큰 게임이기도 하지요. 게임을 통해서 슬픔을 전하고 함께 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새롭고 신기하네요. 예. 애도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애도라는 건 그냥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만들어서 그를 추억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데 진짜 애도라는 거는 단지 떠난 이들을 가슴에 묻고 기억하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들레즈가 말하는 애도라는 건 뭘까요? 라고 들어가 보면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떠난 이들을 언제든지 나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타자로서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존재를 계속 존중함으로써 다시 말해 그냥 완전히 떠났다라고 잊혀버리고 기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서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완성된 형태의 애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들레즈 관점에서 본다면 데드 드래곤 캔서라는 게임이 보여준 그 개발자가 자신의 아이 조엘을 위해 만들어낸 애도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애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게임 안에 만들어진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네. 말씀대로 이거를 카메라가 바깥의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 게임을 해보고 나서 결국 조엘이라는 아이와 제가 교감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더욱더 컸고 이 게임을 해본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조엘 그린이라는 아이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단순히 이 이야기가 가상 공간에 무엇이라고 머물기보다는 정말 세상에 잠시 머물다간 조엘 그린이라는 아이와 교감하는 것으로 많은 게이머들은 이해를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딱 그 세월호 10주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에서 세상을 떠난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시민들을 함께 생각하고 잊지 않고 같이 애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좀 무거운 얘기지만 애도하는 게임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1532님, 장보고 주유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 전에 듣던 프로에 익숙한 터라 세상의 모든 정보 며칠간 안 듣고 있다가 이제는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905님, 주차 관리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네요. 언제나 손님이 넘칠까요?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7560님, 안 사는 세월호 10주기로 그날이 있지 않겠다는 현수막이 도로를 도배하고 노란 물결이 일고 파랑 유원지 주변 행사장에도 노란 파라솔이 가득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슬픈 일 없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내일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푸짐한 상품 준비해 둘 테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